저는 엄마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혼자 살 거예요. 서영아, 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너한테도 유산이. 유산이요? 그런 게 왜 중요해요? 엄마는 돈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엄마는 정말 너를 보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참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모성애를 노네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북도 의성군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새벽 5시. 오순에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68살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여요. 삐걱거리는 마루를 딛고 일어나는 순애의 움직임은 천천히지만 익숙합니다. 아이고, 또 무릎이 쑤시네. 낡은 이불을 개키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순애. 혼자 사는 집은 너무나 조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적막함을 달랠 수 있거든요.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순애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장롱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입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딸의 모습이 선명해요. 그때 서영이는 얼마나 앙증맞고 예뻤던지. 하지만 그 사진 위로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마치 시간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애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소매로 닦아냅니다. 먼지가 사라지자 서영이의 환한 미소가 다시 또렷해져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집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그때 서영이가 순애의 치마폭을 붙잡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순애는 그런 딸을 달래며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학교 시간이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곤 했던 기억도 생생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뛰어나오는 서영이를 품에 안아주던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만 해도 서영이는 엄마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부엌으로 향한 순애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 항아리로 향해요. 무거운 뚜껑을 열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 된장은 작년 봄에 직접 메주를 쑤어서 담근 것이에요. 서영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순애는 된장을 숟가락으로 떠서 물에 풀어냅니다. 혼자 먹는 찌개라서 양은 적어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2사람분을 끓이곤 해요. 그러면 남은 건 다음 날 먹으면 되니까요. 사실은 서영이가 갑자기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해서겠죠. 라디오 스위치를 켜자 이른 아침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곧이어 옛날 노래가 흘러나와요. 이미자의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아, 지금 어디 계신가요? 순애는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문득 멈춰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서영이가 떠오르거든요. 서영이도 지금 어디선가 이런 노래를 들을까요? 찌개가 끓는 동안 순애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이른 아침이라 공기가 차갑고 상쾌해요. 대문 앞까지 나가서 우편함을 확인해 봅니다. 혹시나 해서 매일 확인하지만 오늘도 역시 빈 우편함이에요. 편지라도 한 통 보내면 좋을 텐데. 장독대 옆으로는 순애가 직접 기른 상추와 깻잎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서영이가 방학 되면 이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따곤 했습니다. 엄마, 이 상추 너무 쓴데요? 왜 이렇게 쓴 걸 먹어야 해요? 그래야 몸에 좋은 거란다. 쓴 게 약이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때 서영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상추를 뱉어내곤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서영이의 투정조차 그립기만 합니다. 순애야, 일찍 일어났네. 담장 너머로 이웃집 말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70이 넘은 말순이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예요. 순애보다 나이는 많지만 동네에서 유일한 말벗이기도 하죠. 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김장김치 꺼내려고. 날씨가 풀리니까 김치가 금세 익어버려서 말이야. 말순이가 김치독 뚜껑을 열면서 대답합니다. 순애는 장독대에 기대서서 말순이의 모습을 바라봐요. 같은 또래의 여자이지만 말순이에게는 아들 둘이 있어서 명절 때마다 집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나저나 순애야, 서영이는 이번 설에도 연락 없었다며? 말순이의 질문에 순애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해요. 바빠서 그러지 뭐. 서울서 큰 회사 다닌다는데 어찌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자식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가? 요즘 젊은 것들이 그래. 지 애비 닮아서 뿌리 뽑고 나가더니 연락 한 통 없다니. 말순이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사실 서영이가 언제부터 연락을 끊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가끔씩이라도 안부 전화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마저도 뚝 끊어졌거든요. 그래도 내 딸인데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예요. 순애는 애써 밝게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요. 말순이도 그런 순애의 마음을 아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찌개 끓는 냄새가 강해지자 순애는 서둘러 들어갑니다. 불을 줄이고 두부와 파를 넣어주면서 문득 30년 전의 일이 떠올라요. 남편 김태섭과의 마지막 큰 싸움 말입니다.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못 살겠어. 좋아, 나간다. 서영이도 데려갈 거야. 그때 서영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부모의 싸움을 지켜보던 서영이가 울면서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요. 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갈게요. 순애는 그때 서영이를 달래지 못했어요. 자신도 감정이 격해져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서영이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좀 더 참을 걸 그랬나. 순애는 찌개를 그릇에 담으면서 깊은 한숨을 쉽니다. 처음에는 서영이가 가끔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대학 입학 소식도 편지로 전해 들었고 취업 소식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뜸해졌고 결국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혼자만의 아침 식사를 하는 순애.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차가운 보리밥. 늘 같은 메뉴의 식탁이지만 오늘따라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순애는 그 노래를 들으며 멀어진 딸을 그리워해요. 서영아, 너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이제는 서영이의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20살 때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얼굴입니다.
지금은 40이 넘었을 텐데 어떤 모습일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이는 있을까요? 할머니가 된 자신을 모르는 손자나 손녀가 있을지도 모르죠. 설거지를 마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지만 순애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기만 합니다. 언젠가는 서영이가 돌아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영영 남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봄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순애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서둘러 빨래를 걷어들이는데 대문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이 시골 마을에 저런 차가 웬일이지? 순애는 빨래를 안고 서서 차를 바라봅니다. 이 마을에는 보통 경운기나 낡은 트럭 정도만 다니는데 그런 고급 승용차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차 번호판을 보니 서울 것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끔한 검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는 모습이 이 시골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손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우산도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남자가 대문 앞에 서서 문패를 자세히 확인하더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애는 당황해서 빨래를 얼른 처마 밑에 놓고 앞치마를 털었어요. 이런 정장 차림의 사람이 찾아올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불안해졌거든요. 혹시 빚쟁이는 아니겠지? 순애는 마음속으로 걱정하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빚진 것은 없지만 이런 도시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면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누구세요? 대문을 조금만 열며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순애에게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순애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정호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서 순애에게 건네줬어요. 순애는 명함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함에는 변호사 정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라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법무법인이요? 저는 변호사님과 무슨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평생 변호사와 인연이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찾아오니 당황스러웠거든요. 김태섭 씨와 관련된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유언 집행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김태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정호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비가 오고 있는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태섭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니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었어요. 결국 순애는 정호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발 닦고 들어오세요. 시골집이라 좀 낡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호는 서류 가방을 열어서 두툼한 봉투와 여러 서류들을 꺼냈어요. 순애는 건너편에 앉아서 긴장한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섭 씨께서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애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함께 20년을 살았던 사람의 죽음 소식은 충격적이었거든요. 더구나 서영이의 아버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떻게, 언제 돌아가셨나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자연사하셨습니다. 간암이었는데 발견이 늦어서 치료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은 있으셨고 유언장도 직접 작성하셨어요. 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태섭이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 서영이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자신처럼 연락도 없이 소식만 전해 들었을까요? 서영이는 딸은 알고 있나요?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서영 씨께는 연락을 드리지 못했거든요.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서영이가 아버지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니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왜 저한테 먼저 오신 거예요? 저희는 이미 30년 전에 이혼했는데. 정우는 서류를 꺼내서 순애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태섭 씨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특이해서 직접 찾아뵈게 되었습니다. 순애는 유언장을 들여다봤지만 한자가 많고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잘 읽히지 않았어요. 정우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김태섭 씨가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은행 예금이 꽤 있어요. 총 재산 가치가 대략 10억 원 정도 됩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골에서 쌀농사나 짓던 태섭이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모으셨을까요? 서울에 올라가서 건설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순애는 놀라웠어요. 자신이 알던 태섭은 그저 농사만 짓던 사람이었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성공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순애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제 명의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순애는 황당했어요. 이혼한 지 30년이나 되었는데 자신 명의로 재산이 있다니 말이 안 되었거든요. 김태섭 씨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순애 여사님 명의로 부동산을 몇 건 구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혼 후에도 명예 변경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여사님을 완전히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언장을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순애는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서영 씨 몫도 있습니다. 딸분께도 상당한 유산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서영이 이름이 나오자 순애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영이가 이 소식을 알고 있을까요? 혹시 유산 때문에라도 연락이 올까요? 서영이한테도 연락하셨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연락처를 찾지 못해서요. 주민등록상 주소로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를 간 상태더라고요. 순애는 부끄러웠어요. 딸의 연락처도 모르는 엄마라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저도 연락처를 모릅니다. 몇 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서요.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언장에 다른 조건은 없나요? 그냥 주시면 되는 건가요? 정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호가 떠나고 난 후 순애는 한참 동안 유언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섭의 마지막 소원은 순애와 서영이가 다시 만나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죠. 서영이를 만나야 한다고.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만난다고 해서 서영이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이의 주소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가야 하나?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순애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이 아니면 평생 서영이를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웃 말순이에게 며칠 집을 비운다고 말하고 순애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서영이가 대학교 입학할 때 사준 가방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가방이었습니다. 뭘 가져가야 하지? 순애는 옷가지 몇 벌과 서영이 어릴 때 사진들을 챙겼어요. 혹시 서영이가 그때를 기억해 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담근 된장도 작은 통에 담아서 넣었어요. 서영이가 좋아하던 엄마표 된장 맛을 기억하고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서영이가 어릴 때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기차를 탔었거든요. 엄마, 서울은 얼마나 큰 곳이에요? 우리 마을보다 수십 배는 클 거야. 높은 건물들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다더라. 그때 서영이는 눈을 반짝이며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었죠. 그런 서영이가 정말 서울에서 살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순애는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당황했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순애에게 서울의 복잡함은 충격적이었어요. 지하철 타는 방법도 잘 몰라서 역무원에게 물어가며 겨우 강남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서영이가 살고 있구나. 강남구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순애는 그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수십 동의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작은 도시 같았거든요. 경비실에서 동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5층, 서영이가 사는 층에 도착한 순애는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어요. 문 앞까지 와서도 선뜻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거든요. 만약 서영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아예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용기를 내자, 순애야. 순애는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외출 중인가 싶어서 계속 기다렸지만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집에서 나오던 아주머니가 순애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누구 찾으세요? 이 집에 사는 서영이를, 김서영 씨를 찾고 있는데요. 아, 서영 씨요? 벌써 출근하셨을걸요. 요즘 야근도 많이 하시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 안 계세요. 아주머니의 말에 순애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언제쯤 들어오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보통 밤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세요? 서영 씨한테는 가족분이 찾아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순애는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딸한테 가족이 찾아온 적이 없다니 엄마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입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세요? 아, 그러고 보니 조금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서영 씨가 어머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셔서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워진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더 묻지 않았어요. 일단 저녁 늦게 다시 와보세요. 그때쯤이면 들어오실 거예요. 순애는 아파트를 나와서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찜질방을 찾아갔어요. 시골 사람인 순애에게는 찜질방도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낮잠을 자려고 했지만 서영이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영이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나를 알아볼까? 핸드폰으로 서영이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정우가 알려준 정보로 겨우 찾을 수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정장을 입고 있는 서영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어른이 된 딸의 모습이었죠. 우리 서영이가 이렇게 예뻐졌구나. 사진 속 서영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찍은 사진인지 배경도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순애는 다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서영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9시쯤 택시에서 내리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사진에서 본 서영이와 똑같았어요. 순애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순애는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서영이가 돌아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서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서영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순애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서영이의 반응은 순애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았죠? 서영이의 말투는 냉랭했어요. 마치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서영이는 순애를 피해 아파트 입구로 향했어요. 순애는 서둘러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영아, 잠깐만. 네 아버지 일로 와야 할 일이 생겼단다. 서영이가 멈춰 섰어요. 아버지 얘기를 듣자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아버지요? 무슨 일인데요? 순애는 태섭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어요. 이런 중요한 소식을 아파트 입구에서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서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파트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애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로비의 소파에 앉은 서영이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애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머뭇거렸어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서영아, 네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단다. 서영이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크게 놀라거나 슬퍼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하게 순애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언제요? 한 달 전에 간암으로 병원에서. 서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순애에게는 더욱 견디기 어려웠어요. 딸이 아버지의 죽음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했지만 이런 차가운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도 끝났을 텐데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죠? 서영이의 말투는 냉정했어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서영아, 그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순애는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어요. 정우가 준 것이었습니다. 서영이는 서류를 받아서 대충 훑어봤어요. 유산이요? 그런 게 왜 중요해요? 엄마는 돈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서영이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돈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게 아니야, 서영아. 엄마는. 아니면 뭐예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유산 얘기를 하면 저는 뭘 생각해야 해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목소리 좀 낮춰라. 사람들이 다 보잖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는 정말 변한 게 없네요. 남들 시선만 신경 쓰고. 순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영이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자신은 30년 동안 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영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다른 거야.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가족인 척 하는 거예요? 서영이의 말이 화살처럼 순애의 가슴을 찔렀어요. 딸의 원망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거든요.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언제부터 후회하셨어요? 저를 아버지한테 보낼 때요? 아니면 그 후에 연락 한 번 안 하실 때요? 서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서영아, 저는 엄마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혼자 살 거예요. 서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애도 황급히 일어서서 서영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라. 뭘 들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줄 말이 뭐가 있어요? 순애는 유언장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영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엄마 혼자 가져가세요. 그게 아니야, 서영아. 너도 들어야 할 몫이 있어. 제가 아버지한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저를 버린 사람한테서요? 서영이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태섭이 서영이를 버렸다고?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였거든요. 서영아, 네 아버지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때 상황이. 엄마는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서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속에 담긴 아픔을 느낀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봐라. 왜요? 지금 와서 관심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때 저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잖아요. 순애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때 자신은 이혼의 충격으로 서영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많이 부족했다. 그때 너한테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서영이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순애는 뒤를 따라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엘리베이터 앞에 선 서영이가 돌아봤어요. 그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회요? 30년 동안 기회는 얼마나 많았어요? 엄마는 그 기회를 다 버렸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서영이는 들어갔어요. 순애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서영이가 막아섰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서영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순애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애는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서영이를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순애입니다. 아, 여사님. 서영 씨를 만나셨나요? 만나기는 했는데 너무 차갑게 대하네요. 저를 완전히 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호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보세요. 그런데 서영이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태섭 씨한테서 들은 얘기와는 다르네요. 태섭 씨는 서영 씨를 많이 그리워하셨는데 순애는 혼란스러웠어요. 서영이와 태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해 보세요. 서영 씨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영이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걸까?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영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지난 30년 동안 딸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영이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순애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서영이에게 다시 연락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순애는 서울역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순애에게 서울의 복잡함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자동차들은 쉴 새 없이 지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역 근처 김밥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고향에서 먹던 것과는 다른 음식들이 많았어요. 순애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나마 익숙한 음식이었거든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식당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애는 거울을 보지 않아서 몰랐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순애는 문득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이 자꾸 떨렸어요. 이상하네. 왜 이럴까? 순애는 억지로 김치찌개를 다 먹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했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순애는 전신줄을 붙잡고 서서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리가 점점 더 아파왔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지만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순애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순애는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기 쓰러진 사람 있어요. 누군가가 소리치는 것이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였어요. 순애는 하얀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코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한참 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순애는 목이 말라서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길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 그런 큰 병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앞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순애는 한참 망설였어요. 서영이 연락처는 있지만 과연 딸이 올까요? 아니면 연락을 받고도 모른 척 할까요? 딸이 있기는 한데 연락이 될지 모르겠어요. 의사는 순애의 가방에서 찾은 메모지를 보여줬어요. 정우가 써준 서영이의 연락처였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해 볼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서영이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서영 씨이신가요?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서영이는 처음에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의사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영이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며칠 전에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가야 하나요? 네, 가능하시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영이는 한참 고민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피를 나눈 어머니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서영이는 중환자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링거를 맡고 있는 순애의 모습이 보였어요. 갑자기 어릴 때 아팠을 때 순애가 밤새 간병해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괜찮다, 우리 서영이. 엄마가 이마 만져줄게. 그때 순애의 손은 얼마나 따뜻했던지. 하지만 서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면회 시간이 되어 서영이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깨어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어요. 서영아, 왔구나. 순애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서영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지만 여전히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대. 순애는 말하기가 힘들어 했어요. 서영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말이야.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피곤하실 테니까 쉬세요. 순애는 서영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차가운 표정이지만 그래도 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영아, 유산. 다 내가 가져라. 엄마는 그저 한 번만 내 얼굴 보고 싶었어. 순애의 말에 서영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땐 말 안 했어요? 왜 저를 그렇게 보냈어요? 서영이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도 그때는 어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렸다고요? 저도 어렸어요. 고작 17살이었다고요. 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순애도 눈물을 흘리며 서영이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영이는 손을 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서영이는 병실을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니 순애가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퇴원할 때까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그 다음엔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서영이는 병실을 나갔어요.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얻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였어요. 순애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이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병원을 찾았지만 여전히 어머니와의 대화는 최소한에 그쳤어요. 의료진과의 상담, 퇴원 준비에 관한 실무적인 얘기뿐이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 서영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순애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호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순애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서영이가 와서 돌봐줬어요. 고맙습니다. 정호는 병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태섭 씨의 유언장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순애는 궁금한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어요. 태섭 씨가 생전에 저한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딸과 화해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서영이와 사이가 안 좋았나요? 그것 참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태섭 씨가 서영 씨를 서울로 데려왔을 때 처음에는 잘 지냈답니다. 하지만 사업이 바빠지면서 서영 씨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순애는 가슴이 아팠어요. 서영이가 아버지와도 힘들게 지냈다는 얘기였거든요. 서영 씨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태섭 씨는 사업 확장에만 신경 쓰고 서영 씨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영이가 아버지를 원망하는구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서영 씨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태섭 씨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됐거든요. 정호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태섭 씨가 서영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서영 씨 동의 없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서영 씨가 그걸 알고 나서 완전히 등을 돌렸답니다. 아버지를 믿었는데 배신당했다고 느꼈던 거죠. 순애는 서영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마저 이용당했다고 느꼈을 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후로 몇 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태섭 씨가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빚을 다 갚고 나서도 서영 씨는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태섭이가 그렇게 후회를 했구나. 정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태섭 씨가 마지막에 저한테 맡긴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순애 여사님과 서영 씨가 만났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서영이에게라고 태섭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서영이가 봐야 할까요? 그건 여사님이 판단하세요. 하지만 태섭 씨의 마지막 심정이 담겨 있으니 서영 씨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서영이가 들어왔어요. 정호를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 변호사입니다. 서영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유산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사실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서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편지요? 저한테요? 정호는 순애를 바라봤고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서영이에게 건네줬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편지란다. 서영이는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지금 읽어보세요. 서영이는 봉투를 뜯어서 편지를 꺼냈어요. 태섭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라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평생 너한테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야 용기를 내서 이 편지를 쓴다. 서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너를 서울로 데려온 것이 잘못이었나 싶다. 너는 엄마 곁에 있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아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구나. 순애는 편지 내용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특히 내 명의로 대출받은 일은 아빠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다. 그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랬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야. 너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벌인 아빠를 용서해다오. 서영이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아빠가 사업을 다시 일으킨 것도 다 너한테 미안해서였어. 내가 당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너는 아빠를 만나주지도 않았지. 아버지가. 서영이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지금 아빠는 많이 아프다. 아마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없을 거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서영이는 잠시 편지 읽기를 멈췄어요. 너와 엄마가 다시 화해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은 아빠 책임이 크거든. 엄마도 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아빠가 죽고 나면 세상에 너한테 진심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야.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서영이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아빠가 모은 재산은 다 너와 엄마 것이야.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라. 아빠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서영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우도 순애도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후회하고 계셨구나. 서영이의 목소리는 이제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서영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서영이는 아직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태섭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병실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이는 편지를 접어서 무릎 위에 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는 이런 상황이 어색했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많이 충격적이셨을 텐데요. 서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순애는 딸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유언장 처리를 위해서는 두 분이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오셔야 합니다. 정호의 말에 서영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언제 가면 되나요? 순애 여사님이 퇴원하시고 나서 언제든 편하실 때요. 하지만 유언장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애는 긴장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것이 서영이와의 화해였는데 아직 딸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 못했거든요. 어떤 조건인가요? 서영이가 물어보자 정우는 유언장을 꺼내서 해당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태섭 씨께서 순애와 서영이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화해할 때에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서영이는 그 조건을 보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다우시네요. 죽어서도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시는군요. 서영아,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영이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화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태섭 씨가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서영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갑자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네요.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시는 건가요? 서영아. 괜찮아요, 엄마.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서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순애가 벌떡 일어나서 딸의 손을 붙잡았어요. 서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라. 뭘 들어요? 또 변명하실 거예요? 변명이 아니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다가 그 떨림을 느끼고 멈췄습니다. 엄마도 그때는 어렸어. 26에 결혼해서 너를 낳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거든. 너희 아버지랑 싸우고 이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그건 변명이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돌봐줬어야 했는데 너만 혼자 힘들게 했지. 서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밥 먹을 때마다 잠들 때마다 내 생각을 했어.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너한테 미움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엄마도 겁쟁이였어. 순애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영이를 올려다 봤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무릎 꿇고 빈다. 제발 엄마를 용서해다오. 서영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강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엄마,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정우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세요. 정우가 나가고 나자 병실에는 순애와 서영이만 남았어요. 서영이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그리워했어요? 그럼 너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매일 끓였어. 혹시나 해서. 서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아픈 몸으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순애는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영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영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엄마가 그리웠어요. 그 말을 듣자 순애는 서영이를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녀가 껴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엄마. 너무 차갑게 대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면서 껴안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퇴원을 했어요. 서영이가 직접 퇴원 수속을 도와줬고 택시까지 불러줬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며칠 쉬다가 가세요. 괜찮아. 엄마는 고향이 편해. 그래도 서영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뭐예요? 유산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서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엄마 명의로 된 재산도 있다면서요? 엄마는 너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돈은 젊은 내가 가져서 잘 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버지가 남긴 것인데. 순애는 서영이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우리 서영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엄마 소원이야. 돈은 그냥 덤이고. 서영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정말로 돈보다는 딸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화해한 걸로 인정되는 건가요? 글쎄다. 변호사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산 상속 절차를 마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 변호사는 순애와 서영이의 화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태섭의 유언에 따라 재산이 정식으로 분배되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끝까지 자신의 몫을 서영이에게 양도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도 꽤 가치가 있는데. 괜찮다니까. 엄마는 고향 집 하나면 충분해. 너는 서울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게 더 필요하고. 서영이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께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영이는 회사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기차표를 샀어요. 의성행 기차였습니다. 순애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기차에서 내려 시골 버스를 갈아타고 순애가 사는 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어요. 서영이는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길을 걸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구나. 30년 만에 다시 본 고향집은 생각보다 많이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순애가 기른 채소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고 장독대도 그대로 있었어요. 대문을 살살 열고 들어가니 순애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몰래 뒤로 다가가서 어머니의 어깨를 톡 쳤어요. 누구세요? 순애가 돌아보다가 서영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영아, 언제 왔어? 연락도 안 하고.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주말이니까 놀러 왔어요. 순애는 반가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이 먼저 찾아와 준다니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어서 들어와. 배고프지? 뭐 해 먹을까? 엄마, 제가 해볼게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가르쳐 주세요.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서영이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네가 요리를? 서울에서 바쁠 텐데. 엄마 된장찌개 맛이 그리웠어요. 혼자 끓여봤는데 맛이 안 나더라고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순애는 된장 항아리를 열어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된장을 떠냈습니다. 일단 된장을 물에 풀어야 해. 너무 많이 풀면 짜니까 조금씩 해봐. 서영이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숟가락으로 떠서 물에 풀었어요. 어릴 때 보던 어머니의 손놀림을 따라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젓지 말고 천천히 풀어야 해. 된장이 뭉치면 안 되거든.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우리 서영이가 금손이네. 순애는 딸이 요리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어릴 때는 부엌에 얼씬도 안 하던 서영이가 이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배우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두부랑 파를 넣어볼까? 네. 두부는 어떻게 썰어요? 너무 작지도 말고 너무 크지도 말게. 한 입에 들어갈 정도로. 서영이는 서툴지만 열심히 두부를 썰었어요. 모양은 들쭉날쭉했지만 나름대로 정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아니야. 이웃 아주머니들도 있고 텃밭일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가끔 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자주 올게요. 회사에서 재택근무도 할 수 있거든요. 순애는 딸의 말에 기뻤어요. 서영이가 자주 와준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찌개가 끓는 동안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라디오에서는 예전과 똑같이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릴 때 이 마당에서 많이 놀았죠? 그럼 여름에는 물장구 치고 겨울에는 눈사람 만들고 그때가 정말 좋았어. 저도 기억나요. 엄마가 군고구마도 구워주시고 옥수수도 삶아주시고 두 사람은 옛날 얘기를 하며 웃었어요.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영아, 요즘 연애는 안 해? 순애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영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엄마가 손자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좋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 아직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일만 하느라.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 엄마가 며느리 잘해줄게.
서영이는 어머니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찌개가 다 끓자 두 사람은 함께 상을 차렸어요. 서영이가 끓인 된장찌개, 순애가 담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이었습니다. 자, 맛봐봐. 어때? 서영이는 긴장하며 된장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어요.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그럼, 우리 서영이가 만든 건데 당연히 맛있지. 순애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정말 맛있다.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아주 잘했어. 엄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서 정답게 식사를 했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서영이가 도와줬어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같이 해요. 엄마는 닦고 저는 헹굴게요.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하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계속 함께 살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서영이는 마을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개울도 보고 다니던 초등학교도 구경했습니다. 순애도 함께 따라 나서서 딸에게 마을 이곳저곳을 설명해 줬어요. 여기가 내가 맨날 개구리 잡던 곳이야. 여기요? 지금은 물이 별로 없네요. 그때는 물이 많았는데. 세월이 참 빨라.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영이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게요. 그래.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놓고 기다릴게.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순애와 서영이는 마당에 앉아서 그 노래를 들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너만 있으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요.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영이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세웠던 별들을 다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순애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렇게 모녀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